저 옆 언니가 우리 집주인이라고? 그럴 리가 없잖아. 청담동 40억 빌라 현관에서 전 남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 꼭 죽은 사람이라도 본 얼굴이네. 제가 이 집의 새 주인이에요. 일주일 안에 나가세요. 10년 전 맨몸으로 쫓겨났던 아내가 월세집에 살고 있는 전 남편의 집주인이 되어 금이 환영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지옥이 시작될 전 남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청담동 고급 빌라의 넓은 거실에서 박준석이 이마에 맺힌 땀을 닦을 새도 없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대여 업체에서 빌려온 이탈리아제 가죽 소파를 1cm씩 옮기며 가장 있어 보이는 각도를 찾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갤러리 대여 그림들의 위치를 수도 없이 바꾸며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준석이 안방 쪽을 향해 목청을 높였습니다. 설아야, 나와서 이것 좀 봐. 소파 각도가 이게 낫냐 아니면 아까처럼 창문 쪽이 낫냐? 최설아가 침실 문을 열고 나오며 미간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아침부터 왜 이렇게 부산을 떨어? 소파 위치가 밥 먹여줘? 준석이 거울 앞으로 달려가 넥타이를 매만지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새 집주인이 오늘 온다잖아. 우리가 이 40억짜리 빌라에 잘 어울리는 사람들로 보여야 한다고 몇 번을 말해? 잘못하면 계약 연장 안 해주게 생겼다고. 설아가 한심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청담동에 집이 여기 하나야? 어휴, 알았어. 그래서 내가 뭘 하면 되는데? 당신은 그냥 이 집 안주인처럼 우아하게 있어. 품위 있게 미소나 지으면서. 그 소리만 100번은 들었어. 나도 바보 아니니까 걱정 마. 설아가 입을 삐죽거리며 화장실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잠근 설아는 화장품 파우치 깊숙한 곳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수첩에는 비상금 통장 잔액 3천만 원과 준석 몰래 빼돌린 카드 사용 내역이 깨알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설아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이 인간 곧 바닥칠 게 뻔해. 더 깊이 빠지기 전에 챙길 건 챙겨서 나가야지. 설아는 수첩을 다시 파우치 깊숙이 찔러 넣고는 거울을 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모님인 척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거실에 남은 준석은 렌트한 명품 가구들을 제 자식처럼 쓰다듬으며 도취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오고 나서 사업이 승승장구했어. 김 사장 말대로 여기가 명당은 명당이야. 청담동 기운이 다 나한테 모이는 거지. 준석은 테이블 위에 흐트러진 투자 계약서들을 가지런히 정리하며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습니다. 오늘 투자자들 앞에서 완벽하게 연기만 하면 돼. 30억 투자만 받으면 밀린 월세고 렌트비고 한 방에 해결이야.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준석이 반색하며 인터폰을 확인했지만 화면에 비친 건 헬멧을 쓴 음식 배달원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배달원이 입주민 전용 승강기에서 내리는 모습이 준석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준석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야,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배달원이 감히 입주민 전용 승강기를 타? 준석이 삿대질을 하며 달려들자 배달원이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죄송합니다. 화물용 승강기가 고장이라서 어쩔 수 없이. 고장? 그럼 걸어 올라가야지. 당장 안 꺼져. 분이 풀리지 않은 준석은 곧장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 1201호 박준석인데 배달원이 입주민 승강기를 타는데 보고만 있어? 당장 경비주임 바꾸라고 해. 사실 준석은 관리비가 3개월이나 밀려 요주의 인물로 찍혀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건물주보다 더 당당했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화장실에서 나온 설아가 준석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만 좀 해. 새 집주인 오기 전에 힘 다 빼겠어. 투자자들 오면 어떻게 동선 짤지 연습이나 해. 준석이 씩씩거리며 전화를 끊고 심호흡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그래, 침착하자. 품위를 지켜야지. 자, 이쪽은 응접실이고요. 저쪽은 제 개인 서재입니다. 저기 걸린 그림은 피카소 진품이고 이 도자기는 조선시대 백자입니다. 준석은 허공에 대고 손짓을 하며 안내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이 집 기운 덕분에 저희 회사 매출이 300%나 성장했죠. 역시 집이 사람을 만든다니까요. 밀린 월세는 다음 달에 꼭 드릴게요. 하하. 다시 한번 초인종 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준석은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위풍당당한 걸음으로 현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새로 오신 집주. 문을 활짝 연 준석의 입에서 나오던 말이 뚝 끊겼습니다. 문 앞에는 최고급 브랜드 정장을 차려입은 준석의 전처 김정인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명품 핸드백과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가 은은한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2년 전 쫓겨나던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귀티가 흐르는 중년 부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준석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뒷걸음질 치다 현관 벽에 등을 쿵 부딪혔습니다. 김정인? 이게 무슨, 네가 왜 여기에? 정인이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까딱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석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이라니, 너 지금 남의 집에 와서 뭐 하는 거야? 준석의 목소리가 쥐어짜듯 떨려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기다리던 설아가 준석의 당황한 목소리를 듣고 현관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여보, 누구야? 왜 문 앞에 서서? 설아는 정인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가며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설아는 본능적으로 준석의 등 뒤로 몸을 숨기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정인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준석의 가슴팍에 내밀었습니다. 인사가 늦었네요. 제가 이 집의 새 주인이에요. 오늘부터.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이 집 주인은 시모키 여사잖아. 준석이 악을 쓰며 봉투를 뿌리치려 했습니다. 정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분하게 서류를 펼쳐 준석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법원 직인이 찍힌 심여사의 양녀 입적 기록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부 등본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심여사님이 저를 양녀로 들이셨어요. 그리고 이 집을 저에게 증여해 주셨죠. 준석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낚아채 읽어내려갔습니다. 글자를 읽을 때마다 준석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시모키 여사 양녀. 이게 말이 돼? 네가 어떻게 그런 거물을. 등 뒤에 숨어있던 설아가 준석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기어들어가듯 물었습니다. 심여사라니? 설마 그 뉴스에 나오는 수천억 자산가. 그래, 청담동 빌라 단지를 통째로 가지고 있다는 그분. 준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정인은 주인처럼 당당하게 구두를 신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이 많이 바뀌었네요. 2년 전에는 이렇게 요란하지 않았는데. 정인이 소파 등받이를 손가락으로 살짝 훑쳤습니다. 렌트 가구들이 꽤 비싸 보이네요. 매달 대여료 내느라 허리가 휘겠어요? 준석이 화들짝 놀라며 스티커를 손으로 덮어가렸습니다. 이건 다 내 거야. 무슨 렌트라고 그래? 정인이 픽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이 집에 당신이랑 산 세월이 몇 년인데
그걸 모를까봐 그래요? 설아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배가 아파서 화장실 좀. 최설아 씨, 거기 서세요. 아직 할 얘기가 많은데 어딜 가시려고요? 정인의 서슬 퍼런 목소리에 설아는 발바닥에 본드라도 붙은 듯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정인이 가방에서 두 번째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탁 소리나게 올려놓았습니다. 퇴거 통보서예요. 딱 일주일 줄 테니까 그 안에 방 빼세요. 뭐, 일주일? 야, 김정인, 이건 너무하잖아. 우리가 여기 3년이나 살았어. 준석이 울상을 지으며 소리쳤습니다. 법적으로 월세 계약 갱신 시기에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하면 세입자 퇴거 요청 가능합니다. 심지어 최근 3개월은 월세도 안 냈고 정인의 정확한 지적에 준석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준석이 태도를 바꿔 비굴하게 손을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정인아, 제발 우리 한때는 부부였잖아. 정을 봐서라도 이러면 안 되지. 준석이 정인의 팔을 잡으려다 차가운 눈빛에 움찔하며 물러섰습니다. 지금 나한테 정말 큰 투자건이 있어. 다음 주에 30억 투자만 받으면 너한테도 섭섭지 않게 챙겨줄게. 1억 줄게. 응? 정인이 기가 막히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투자요? 준석 씨가 그렇게 맹신하던 이 집의 기운, 명당의 터, 그 모든 게 이제 제 것이 됐네요. 앞으로 저는 이 집에 좋은 기운 받아서 더 큰 부자가 될 거예요. 준석 씨가 입버릇처럼 말했던 것처럼요. 구석에 있던 설아가 도끼를 품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를 나가라 말아야? 법적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유리할 수도 있어. 최설아 씨, 정말 법대로 해볼까요? 그럼 설아 씨가 준석 씨 명의 카드 긁어서 매달 300만 원씩 차명 계좌로 빼돌린 것도 법정에서 다 까발려 드릴까요? 설아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무슨 소리야 그게. 은행 거래 내역부터 CCTV 영상까지 다 확보해뒀어요. 원하시면 지금 당장 경찰서로 가서 제출할 수도 있고요. 설아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준석이 설아를 노려보며 눈을 크게 떴지만 따질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관리사무소 직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김정인 사장님 관리실입니다. 명의 확인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고는 정인에게 마스터키를 공손히 건넸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이제부터 1201호의 모든 권한은 김정인 사장님께 있습니다. 기존 거주자분들은 통보받으신 대로 신속히 퇴거 준비 부탁드립니다. 준석과 설아는 서로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정인이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혀를 찼습니다. 벽지에는 곰팡이가 슬었고 마루는 다 찍혀 있고 원상복구 비용이 꽤 나오겠어요. 견적서 뽑아서 청구할 테니 준비하세요. 정인아, 제발 조금만 시간을 줘. 한 달만, 아니 딱 2주만이라도. 준석이 바짓가랑이라도 잡을 기세로 애원했지만 정인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일주일이에요. 시간 넘기면 바로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짐 밖으로 다 던져줘도 원망 마세요. 정인이 현관을 나서다 말고 멈춰서서 준석을 돌아보았습니다. 아, 참. 오후에 온다는 투자자들한테는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을 거예요. 이 집이 더 이상 준석 씨 집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크게 울렸습니다. 설아는 문틈으로 정인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준석은 비틀거리며 소파에 몸을 던지듯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이야. 정인이가 심여사 양녀라니 말도 안 돼. 설아가 도끼 어린 눈으로 준석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쫓아낸 전처가 집주인이 돼서 돌아왔잖아. 이제 어쩔 거야? 우리 다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닥쳐. 지금 네가 떠들 상황이야? 오후에 투자자들 오는데 어떡하냐고. 그날 밤 준석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내가 버린 여자가 내 목줄을 쥔 주인이 되다니. 옆방에서는 설아가 숨죽여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여권과 현금 뭉치를 여행 가방 깊숙한 곳에 쑤셔 넣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준석이가 완전히 망하기 전에 튀어야 해. 더 있다가는 나까지 쇠고랑 찰나. 새벽 3시가 넘도록 준석은 잠들지 못한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청담동의 화려한 불빛들이 마치 정인의 승리를 축하하는 팡파르처럼 보여 준석의 속을 더욱 뒤집어 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박준석이 초점 없는 눈으로 거실 소파에 덩그러니 앉아 있었습니다. 고요하던 집안에 휴대폰 진동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켠 준석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렌트 업체에서 보낸 독촉 문자들이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준석 고객님, 계약 해지 통보드립니다. 3일 내로 물품 회수 방문하겠습니다. 준석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다음 문자를 확인하자 이번에는 갤러리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대여 작품 즉시 반환 요청합니다. 연체료 300만 원이 추가 청구되었습니다. 준석이 머리를 감싸쥐며 괴로워했습니다. 이게 무슨 어떻게 짠 것처럼 다들 동시에 이러는 거야? 안방 문이 열리고 최설아가 나오며 준석을 한심하다는 듯이 내려다보았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새 집주인이 김정인이라는 소문이 벌써 청담동 바닥에 쫙 깔렸는데 누가 가만히 있어? 그게 어떻게 벌써 퍼져? 어제 일인데? 이 동리가 얼마나 좁은데 그래. 어제 관리실 직원들 보는 눈이 몇 개였는데. 설아가 부엌으로 가서 냉수를 벌컥벌컥 마시며 쏘아붙였습니다. 그건 그렇고 오늘 오후에 온다는 투자자들 미팅은 어쩔 거야? 이 꼴을 하고 만날 수는 없잖아. 준석이 대답할 틈도 없이 휴대폰이 다시 울어댔습니다. 기다리던 투자자 김 사장의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아이고, 김 사장님, 오고 계십니까? 준석이 억지로 목소리 톤을 높이며 밝은 척 연기했지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네, 오늘 미팅을 취소하신다고요? 아니, 갑자기 왜 그 소문은 헛소문입니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매정하게 끊긴 전화기에서 뚜뚜 소리만 흘러나왔습니다. 곧이어 다른 투자자들의 문자 알림음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투자 검토 보류합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일정은 없던 걸로 하죠. 준석이 허탈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소파 구석으로 내던졌습니다. 다 끝났어. 완전히 끝장났어. 설아가 눈치를 살피더니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며 툭 내뱉었습니다. 나 친정엄마가 좀 편찮으시대서 며칠 다녀와야겠어. 뭐, 지금 이 난리통에 친정을 간다고? 준석이 퀭한 눈으로 고개를 돌려 설아를 노려보았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 가셨다는데 어떻게? 자식된 도리로 가봐야지. 설아가 준석의 시선을 피하며 짐짓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제 돌아올 건데? 글쎄, 상태 좀 보고 며칠 걸릴지도 몰라. 준석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설아를 훑어보았습니다. 설아야, 너 설마 뭐? 내가 당신 두고 도망이라도 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사람을 뭘로 보고? 설아가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안방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다시 혼자가 된 준석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변호사 사무실 번호를 눌렀습니다. 네, 박준석입니다. 오늘 당장 상담 좀 가능할까요? 아주 긴급하고 심각한 법적 문제입니다. 오후가 되자 준석은 강남의 한 대형 법무법인 회의실에서 초조하게 다리를 떨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검토하던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난감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 사장님 가져오신 서류들을 보니 빈틈이 없습니다. 그래도 뭔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처가 갑자기 나타나서 내 집을 뺏으려는데 준석이 책상을 치며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변호사가 준석의 재산 목록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집 문제는 둘째치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박 사장님 현재 채무가 자산의 3배를 넘습니다. 그거야 뭐 사업하다 보면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는 거고요. 곧 투자금 들어오면 다 해결됩니다. 투자요? 이 집이 본인 소유도 아닌데 무슨 담보로 투자를 받으십니까? 변호사가 준석이 들고 다니던 투자 계약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 명시되어 있네요. 청담동 빌라 소유주 박준석. 이거 명백한 투자 사기입니다. 준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건 실수로 기재된, 아니, 곧 매입할 예정이라서 미리. 박 사장님, 죄송하지만 이런 사건은 저희가 수임할 수 없습니다. 형사 고발당하시기 전에 신변 정리부터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변호사가 냉정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렸습니다. 법무법인 건물을 비틀거리며 나온 준석의 휴대폰으로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박 사장, 이번 달 이자 왜 안 들어와? 더 이상 사정 안 봐줍니다. 내일부터 원금 회수 들어갑니다. 준석이 전화를 끄고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카드가 정지되어 결제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준석은 처진 어깨로 터덜터덜 지하철역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현관 앞에 설아가 자기 몸짓만 한 큰 여행 가방을 끌고 서 있었습니다. 벌써 가는 거야? 응, 엄마 상태가 심각하대. 빨리 가봐야 해. 설아가 눈도 마주치지 않고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준석은 설아의 가방을 보며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근데 가방이 왜 이렇게 커? 며칠만 다녀온다며? 병원에 있으려면 이것저것 필요하니까 챙겼지. 왜 그것도 불만이야? 설아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준석이 다가가 설아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설아야, 너 정말 장모님 병원 가는 거 맞아? 이거 나. 당신이 뭔데 나를 의심해? 설아가 팔을 거칠게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터질 듯 채워진 가방 지퍼 틈 사이로 여권의 초록색 표지가 준석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거 여권 아니야? 국내 병원 가는데 여권이 왜 필요해? 설아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건 신분증 대신 가지고 다니는 거야. 거짓말하지 마. 너 지금 나 버리고 도망가려는 거지? 준석이 설아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설아가 체념한 듯 한숨을 내쉬더니 표정을 싹 바꾸고 준석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래, 맞아. 떠날 거야. 당신이랑 같이 진흙탕에 빠져 죽을 순 없으니까. 뭐라고? 난 너랑 살겠다고 조강지처를 버렸어. 우리가 여태 어떻게 지냈는데. 어떻게 지내긴 뭘 어떻게 지내. 당신 돈 보고 붙어 있었던 거지. 이제 다 털어먹고 빈 껍데기만 남았는데 내가 왜. 설아가 도끼 어린 눈으로 비수를 꽂았습니다. 준석이 배신감에 치를 떨며 가방을 잡으려 하자 설아가 온 힘을 다해 그를 밀쳤습니다. 질척거리지 말고 비켜. 우린 이미 끝났어.
설아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 찰나 준석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정인이 말대로 네가 내 카드로 돈 빼돌린 거 사실이야? 설아가 뒤를 돌아보며 싸늘하게 비웃었습니다. 당신도 나한테 거짓말만 했잖아. 40억 빌라 주인? 웃기고 있네. 다 사기였잖아. 그건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아봐. 설아가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설아가 떠난 후 준석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거실 한복판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무언가 퍼뜩 떠오른 듯 벌떡 일어나 서재로 달려갔습니다. 책장 뒤 비밀 공간에 숨겨둔 금고 다이얼을 급하게 돌렸습니다. 설마 이것까지는 손 안 댔겠지, 제발. 삐빅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안을 들여다본 준석의 입에서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도둑년이 내 돈, 현금 다발은 절반 이상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금붙이 몇 개와 준석이 아끼던 명품 시계는 구석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이 시계라도 있어서 천만다행이야. 이거라도 팔면 당분간은 버틸 수 있어. 준석이 시계를 움켜쥐고 덜덜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고 저장되지 않은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준석 씨 되십니까? 여기 국세청 조사국입니다. 준석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국세청이요? 무슨 일로? 귀하에 대한 탈세 혐의 제보가 접수되어 세무조사 들어갑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십시오. 탈세라니요. 저는 성실하게 세금 다 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불참하시면 체포영장 발부될 수 있습니다. 전화는 준석의 변명을 듣지도 않고 끊어졌습니다. 준석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정인, 네가 신고한 거지? 네가 내 숨통을 끊으려는 거야? 준석이 정인의 번호를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지만 신호음만 갈 뿐 받지 않았습니다. 정인아, 제발 한 번만 만나줘. 내가 다 설명할게. 할 말이 있어.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준석은 공포와 불안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청담동의 화려한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며 준석의 처지처럼 어두워졌습니다. 준석은 노트북을 켜고 심옥희라는 이름을 다시 검색했습니다. 화면 가득 심여사의 기사들이 떴습니다. 부동산 재벌 심옥희, 사회공헌 대상 수상. 기사를 읽어 내려가던 준석의 눈이 한 대목에서 멈췄습니다. 심여사, 어려운 처지의 여성들을 위한 재단 설립 예정. 김정인 대표와 2년 전부터 인연 맺어. 사진 속에는 심여사와 정인이 모녀처럼 다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준석이 노트북을 덮으며 허탈하게 중얼거렸습니다. 2년 전이면 내가 정인이를 쫓아냈을 때잖아. 새벽 4시 준석은 여전히 소파에 시체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가구들이 제자리에 있어도 텅 빈 것처럼 느껴지는 집안이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내일이면 렌트 업체들이 들이닥쳐 이 가구들마저 다 가져갈 것입니다. 믿었던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고 사랑이라 믿었던 설아는 돈을 들고 도망쳤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국세청 조사까지 코앞에 닥쳤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 정말 다 끝났어. 준석이 머리를 감싸쥐며 짐승 같은 신음소리를 토해냈습니다. 그때 현관문 밖에서 탁하는 소리와 함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석이 화들짝 놀라 현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문 밑 틈새로 하얀 봉투 하나가 쓱 밀려 들어왔습니다. 준석이 달려가 문을 열어젖혔지만 복도에는 싸늘한 공기만 감돌 뿐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본 준석의 눈이 공포로 확장되었습니다. 준석이 투자자들에게 가짜 계약서를 보여주며 거짓말하는 장면들이 찍힌 사진들이었습니다. 누군가 몰래카메라로 찍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진 뒤에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거짓말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준석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대체 누가 나를 감시하는 거야? 다시 휴대폰 벨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이번에는 정인이었습니다. 준석 씨, 내일까지만 기다려드릴게요. 모레부터는 예고 없이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정인아, 제발 잠깐만, 내 말 좀. 매정하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가짜 연기가 아닌 처절한 후회와 공포가 뒤섞인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퇴거를 불과 3일 앞둔 오후 박준석의 거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준석은 밤새 조작해 만든 가짜 수익률 그래프를 대형 TV 화면에 띄워놓고 앉아있는 5명의 개인 투자자를 향해 열변을 토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이 집에 들어온 뒤로 투자 수익률이 무려 300%나 수직 상승했습니다. 준석이 거실 천장을 향해 두 팔을 벌리며 목소리를 한껏 높였습니다. 여기서 시작한 사업은 단 하나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사장님들도 저와 손을 잡으시면 이 기운을 고스란히 나눠받으시는 겁니다. 그때 투자자 중 한 명인 최 사장이 팔짱을 끼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박 사장, 말은 청산유수인데 조금 이상하네. 그렇게 잘 나가는 양반이 왜 갑자기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한테 손을 벌려? 자금이 넘쳐나야 정상 아닌가? 준석이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과장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하, 최 사장님도 참 예리하십니다. 그건 바로 더 거대한 판을 짜기 위해서죠. 무려 100억 규모의 프로젝트가 코앞인데 제가 아끼는 분들과 이 성공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특별히 모신 겁니다. 준석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현관문이 쾅 소리를 내며 거칠게 열렸습니다. 김정인이 법원 집행관 2명을 대동하고 싸늘한 표정으로 들어섰습니다. 한창 투자 설명회 중이시네요. 박준석 씨. 분위기 좋은데 제가 방해했나요? 정인이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준석은 사색이 되어 들고 있던 리모컨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정인아, 너 지금 제정신이야? 중요한 손님들이 계신데 뭐 하는 짓이야? 정인이 준석을 비웃듯 쳐다보며 투자자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손님들이시라면 더더욱 진실을 아셔야죠. 사기당하기 직전이신데. 정인이 가져온 노트북을 테이블 위에 탁 소리나게 올려놓고 화면을 켰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잘 보세요. 박준석 씨의 실제 신용등급은 바닥인 10등급입니다. 현재 확인된 채무만 30억이 넘고 지금 서 계신 이 집도 박준석 씨 소유가 아니라 월세입니다. 투자자들이 웅성거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월세? 40억 빌라 주인이라더니 그게 다 뻥이었어? 아니, 그럼 우리가 본 등기부등본은 뭡니까? 정인이 노트북 화면을 투자자들 쪽으로 돌리며 압류 목록을 하나씩 읊어 내려갔습니다. 국민은행 압류 5억, 신한은행 압류 3억, 사채업자 김태식 씨 앞으로 2억. 아주 화려하죠? 구석에 앉아있던 한 투자자가 가방에서 와인병을 꺼내 탁자 위에 거칠게 내려찍었습니다. 야 박준석, 이거 지난번에 네가 로만의 콩티라면서 선물한 거지? 내가 감정받아 봤더니 10,000원짜리 싸구려 와인에 라벨만 갈아 끼운 거라더라.
다른 투자자도 씩씩거리며 손목에 찬 시계를 풀어 준석에게 던졌습니다. 그럼 네가 준 이 롤렉스도 짝퉁이겠네? 에르메스 가방도 가짜고. 순식간에 투자자들이 준석을 에워싸고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사기꾼 자식? 우리 돈 다 어쨌어? 당장 경찰 불러. 내 돈 내놓기 전엔 한 발자국도 못 나가. 한 투자자가 휴대폰을 꺼내 준석의 겁에 질린 얼굴과 바닥에 흩어진 가짜 서류들을 찍어댔습니다. 증거 다 남겨서 집단 고소 들어간다. 감옥에서 썩을 준비나 해. 투자자들이 욕설을 퍼붓고 하나둘씩 자리를 뜨자 텅 빈 거실에는 정인과 준석만 남았습니다. 준석이 정인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인아, 제발 왜 이러는 거야? 나를 이렇게까지 짓밟아야 속이 시원해? 정인이 싸늘한 눈빛으로 준석을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2년 전 기억나요? 당신이 나한테 3천만 원 던져주면서 그랬죠. 너 같은 년한테는 이 정도도 과분해라고. 기억 안 나요? 준석이 고개를 푹 숙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받은 모욕과 그 3천만 원이 저한테는 새로운 시작의 씨앗이 됐어요. 고맙다는 인사라도 해야 하나요? 그날 밤 준석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과거 사업 파트너였던 최 사장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최 사장님, 접니다. 박준석이에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잠깐이면 됩니다. 인터폰 스피커를 통해 최 사장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흘러나왔습니다. 박 사장, 당신 파산했다며? 다 망한 사람하고 내가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여기까지 찾아와? 도와주세요, 사장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딱 1억만 융통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미안하지만 난 파산자랑은 거래 안 합니다.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돌아가세요. 인터폰이 뚝 끊겼습니다. 준석이 비틀거리며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대학 동창 김 부장의 아파트였습니다. 김 부장, 나야 준석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얼마나 친했냐? 친구 얼굴 봐서라도. 준석아, 너 청담동 집에서 쫓겨나고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소문 동창회에 다 퍼졌어. 미안하지만 나도 엮이기 싫다. 가라. 문전박대를 당하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온 준석의 앞을 경찰 2명이 가로막았습니다. 박준석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 무슨 일로? 최설아 씨 행방 아십니까? 지금 금융범죄 혐의로 숲에 떨어졌는데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준석이 퀭한 눈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돈 들고 도망가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준석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훑어보더니 무전을 치며 돌아갔습니다.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진 준석은 비틀거리며 침실로 들어가 장롱문을 열었습니다. 옷가지들이 널브러진 구석에서 먼지 쌓인 낡은 앨범 하나를 꺼냈습니다. 앨범 속에는 정인과 함께했던 신혼 시절의 사진들이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했는데 사진을 넘기던 준석의 손끝에 빛바랜 편지 봉투 하나가 걸렸습니다. 10년 전 사업에 실패하고 좌절했던 준석에게 정인이 써줬던 편지였습니다. 준석 오빠, 지금은 힘들어도 오빠는 꼭 성공할 거야. 내가 항상 옆에서 응원할게. 힘들 때는 내 손잡고 힘내. 사랑해. 준석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뚝뚝 떨어져 편지지를 적셨습니다. 가짜 눈물이 아닌 뼈저린 후회가 담긴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정인아, 미안해. 내가 미친놈이야. 내가 정말 못난 놈이야. 새벽 3시가 넘도록 준석은 소주병을 들고 유령처럼 집안을 배회하며 정인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부엌 찬장 구석에서
정인이 즐겨 쓰던 낡은 머그컵을 찾아내 볼에 비볐습니다. 이 컵으로 매일 아침 따뜻한 커피를 타줬는데 난 그걸 당연하게만 생각했어. 베란다에는 정인이 정성스레 가꾸던 화분의 자국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껍데기 같은 화려함만 쫓다가 진짜 보석 같은 사람을 내 손으로 버렸어. 준석이 거실 한가운데 주저앉아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현관문을 부술 듯 두드리는 소리에 준석이 쏘스라치게 놀라 깼습니다. 박준석 씨, 안에 있는 거 다 압니다. 법원 집행관입니다. 강제 집행 영장 나왔으니 당장 문 여세요. 준석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안 돼, 아직은 안 돼, 나갈 수 없어. 하지만 밖에서 요란한 기계음이 들리더니 집행관들이 마스터키로 현관문을 열고 들이닥쳤습니다. 그 뒤로 성난 채권자들이 때로 몰려들어왔습니다. 박준석 이 자식 어디 숨었어? 내 돈 내놔. 사기꾼 놈 잡아. 당장 빚 안 갚아? 준석은 방문을 온몸으로 막고 버텼지만 건장한 집행관들에 의해 문이 뜯겨나갔습니다. 준석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며 그의 거짓된 모래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2년 전 어느 차가운 봄밤 가로등 불빛조차 서러워 보이던 빌라 단지 구석 벤치에 김정인이 웅크리고 앉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전 남편 박준석이 던져주고 간 3천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이 구겨진 휴지 조각처럼 들려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단지 최상층 펜트하우스에서는 시모키 여사가 지독한 불면증에 시달리며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며칠째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한 여자의 처량한 모습이 심 여사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저 여자 어제도 저기서 청승맞게 울고 있더니 또 저러고 있네. 심 여사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서랍에서 망원경을 꺼내 벤치 쪽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정희는 마치 망부석처럼 같은 벤치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쏟고 있었습니다. 참다 못한 심 여사는 인터폰을 들어 관리사무소장을 호출했습니다. 김 소장, 요즘 매일 밤 단지 벤치에서 귀신처럼 우는 여자가 누군지 좀 알아봐요. 아, 그 여자 1201호 박준석 씨 전 부인입니다. 위자료로 달랑 3천만 원 받고 쫓겨났다고 입주민들 사이에 소문이 파다하던데요. 심 여사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3천만 원? 겨우 그 돈 쥐어주고 쫓아냈다고? 네, 박준석 씨가 젊은 여자랑 재혼한다고 내쫓았답니다. 아주 독한 양반이죠. 나흘째 되는 날 심 여사는 고급 코트를 걸치고 직접 정인이 있는 벤치로 내려갔습니다. 품위가 흐르는 노부인이 옆에 앉자 정인은 놀란 토끼 눈을 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칠 밤을 지새운 탓에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보기에 흉하셨죠? 곧 일어서겠습니다. 갈 곳이 있었으면 진작 갔겠지. 여기 이러고 있겠어요? 저는 당신이 살던 빌라를 소유한 시모키라고 해요. 정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심 여사님이시라면 그 유명한 회장님께서 왜 저 같은 사람에게, 당신에게 제안 하나 하려고 왔어요. 내 얘기 한번 들어볼래요? 심 여사가 정인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내가 소유한 낡은 상가 건물이 하나 있는데 3개월 동안 관리 좀 해줘요. 성실하게 일하면 내가 당신한테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주겠어요. 정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심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하필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시는 건가요? 내가 사람 보는 눈 하나는 정확하거든요. 며칠 동안 당신을 지켜봤는데 당신 눈에는 아직 도끼가 남아있어.
포기하지 않은 그 눈빛이 마음에 들었어요. 3개월 후 심 여사는 사무실 모니터를 통해 CCTV 화면 속 정인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인은 약속대로 밤늦게까지 건물을 먼지 하나 없이 완벽하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세입자분, 이번 달 임대료가 3일 연체되셨네요. 혹시 무슨 사정이 있으신가요? 정인이 난처해하는 세입자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죄송합니다, 관리인님.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돼서 딱 일주일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이렇게 하시죠. 일주일 후에 절반 먼저 내시고 나머지는 다음 달 임대료랑 같이 정리해 주세요. 힘드실 텐데 그 정도는 편해 봐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던 심 여사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칙을 지키면서도 사람을 잃지 않는 공정하고도 인간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3개월의 시험 기간이 끝나는 날, 심 여사는 정인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약속대로 이제부터 투자의 세계를 가르쳐 주겠어요. 대신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심 여사가 서랍에서 3천만 원짜리 수표를 꺼내 정인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 돈으로 6개월 안에 2배를 만들어 와요. 그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내 후계자 수업을 시작하겠어요. 정인이 수표를 받아들며 비장한 표정으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그날부터 정인은 밤잠을 줄여가며 부동산 경매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법원 경매 정보를 샅샅이 분석하고 낡은 운동화가 닳도록 현장 답사를 다니며 시세를 파악했습니다. 6개월 후 정인은 당당한 모습으로 심 여사 앞에 섰습니다. 회장님, 약속하신 6천만 원 만들었습니다. 소액 경매로 노원구의 낡은 원룸을 낙찰받아 직접 리모델링한 후 되팔아 수익을 냈습니다. 심 여사가 감탄하며 손뼉을 쳤습니다. 대단해요.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1년 후 정인의 자산은 어느새 3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재개발 지역의 소형 빌라를 헐값에 경매로 낙찰받아 큰 수익을 낸 것이 결정타였습니다. 정인 씨, 이제 내 사람들을 소개해 줄 때가 됐어요. 따라오세요. 심 여사는 정인을 데리고 재계 유력 인사들이 모이는 사교 클럽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인은 늘어난 자산을 바탕으로 작은 부동산 컨설팅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특히 자신처럼 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위해 무료 상담을 자처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처지였어요. 바닥을 쳤다고 끝이 아닙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상담하러 온 여성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정인의 모습을 보며 심 여사는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1년 반이 지난 어느 날 심 여사가 정인을 조용히 서재로 불렀습니다. 정인 씨, 그동안 당신을 지켜보면서 확신이 섰어요. 심 여사가 입양 서류를 정인에게 내밀었습니다. 법적으로 내 딸이 되어줘요. 내 모든 재산과 철학을 물려줄 후계자는 당신뿐이에요. 정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감히, 정말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자격은 이미 차고 넘치도록 증명했어요. 이제 내 딸로서 당당하게 살아요. 다시 현재 박준석을 빌라에서 쫓아낸 직후 정인은 심 여사의 펜트하우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알 수 없는 허탈함이 그녀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복수를 하면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돌덩이를 얹은 것처럼 무겁고 허무해요. 정인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심 여사가 정인의 차가운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당연한 감정이에요. 아무리 미워도 준석 씨는 한때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이고 당신도 그 사람에게 사랑받았던 기억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사람은 저를 비참하게 버렸어요. 용서가 안 돼요. 사람은 누구나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준석 씨는 지금 뼈저리게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중이에요. 정인의 눈가에 맺혔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복수로 과거를 끝내야겠어요. 이제는 저를 위해, 미래를 위해 살아야죠. 맞아요. 준석 씨를 완전히 파멸시킨다고 해서 당신의 상처가 씻은 듯이 낫는 건 아니니까요. 정인이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것 좀 봐주세요. 제가 구상한 재기지원 재단 설립 계획서예요. 심 여사가 서류를 꼼꼼히 훑어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처럼 벼랑 끝에 몰린 여성들을 돕고 싶어요.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돕는 게 저한테는 진정한 성공인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한 생각이에요. 내 딸다운 발상이네. 재단 설립 비용은 내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어요. 한편 그날 밤 텅 빈 집에서 쫓겨나기 직전인 준석은 먼지 쌓인 상자 하나를 꺼내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정인과 함께 갔던 신혼여행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우리 참 행복했었는데 정인이가 끓여줬던 된장찌개가 그렇게 맛있었는데 준석이 사진을 하나씩 어루만지며 어린애처럼 흐느꼈습니다. 내가 대체 뭘 쫓아다닌 거지? 돈, 명예, 다 부질없는 껍데기였어. 다른 사진에는 두 사람이 가난했던 시절 소박한 월세방에서 냄비라면 하나를 두고 서로 먹여주며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가 진짜 행복이었구나. 내가 진짜 천하의 바보였어. 같은 시각 사무실에 있던 정희는 인터넷 뉴스를 통해 준석의 파산 소식을 접하고 있었습니다. 청담동 가짜 재력가 박모 씨 사기 혐의로 전 재산 압류, 투자자들 집단 고소. 정인이 모니터를 끄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참 이상하네. 그렇게 원하던 복수에 성공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 정인이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때는 정말 내 목숨보다 사랑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걸 보니까 복수보다 더 고통스럽네. 정인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음반지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준석이 가진 것 없던 시절 떨리는 손으로 청혼하며 끼워줬던 소박한 반지였습니다. 그때는 이 낡은 반지가 세상에서 제일 빛나고 예뻤는데 정인이 반지를 다시 서랍 깊숙이 넣고는 굳게 닫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이제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지. 나처럼 아픈 여자들이 세상에 너무 많으니까. 퇴거 당일 아침 7시 텅 빈 거실 소파에 앉은 박준석이 손목에 찬 금장 시계를 생명줄이라도 되는 양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눈빛으로 시계 태엽을 감던 준석이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내 마지막 자존심이야. 3억짜리 파텍 필립이 버티고 있는데 누가 감히 나를 무시해. 준석이 애써 자신감을 불어넣으려 했지만 며칠 전 설아가 떠나면서 남긴 독설이 귓가에 맴돌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때 현관문 도어락이 요란한 경고음을 내더니 법원 집행관 3명과 덩치 큰 용역 직원 5명이 들이닥쳤습니다. 박준석 씨 계십니까? 예고된 대로 강제 집행 시작하겠습니다. 물리적 충돌 없도록 협조 바랍니다. 집행관의 건조한 선언이 떨어지자마자 뒤따라 들어온 채권자들이 붉은 압류 딱지를 든 채 우르르 몰려들어 집안을 헤집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탈리아제 소파는 우리 은행 거니까 손대지 마. 압류. 저기 걸린 그림도 압류해. TV도 떼어내고. 순식간에 집안 곳곳이 빨간 딱지로 도배되는 광경을 보며 준석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입을 벌린 채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때 사채업자 최 사장이 준석을 발견하고는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아, 박준석? 쥐새끼처럼 숨어 있었네. 최 사장의 탐욕스러운 눈길이 준석의 손목에 머물렀습니다. 그 시계 번쩍거리는 게 꽤 비싸 보이는데 그것도 압류 대상이야. 당장 풀어. 안 돼. 이것만은 절대 안 돼. 이건 내가 3억 주고 산 내 분신 같은 거라고. 준석이 시계를 가슴팍으로 숨기며 발버둥 쳤지만 용역 직원들이 양쪽에서 팔을 꺾어 강제로 시계를 낚아챘습니다. 시계를 손에 넣은 최 사장이 뒤에 서 있던 남자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김감정사, 이리 와서 이것 좀 봐봐. 3억짜리라는데 진짜 돈이 되나 보자고. 안경을 쓴 김감정사가 시계를 받아들고 루페를 눈에 끼운 채 요리조리 뜯어보았습니다. 불과 30초도 지나지 않아 김감정사가 피식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장님, 이건 레플리카네요. 겉모양만 그럴싸하게 만든 아주 정교한 가품입니다. 준석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가품이라니, 당신 눈이 삐었어? 중고였긴 하지만 내가 2년 전에 현금 3억 주고 산 진품이야. 3억이요? 눈탱이 제대로 맞으셨네. 무브먼트 돌아가는 것만 봐도 알아요. 이건 잘 쳐줘봐야 30만 원짜리 짝퉁입니다. 채권자들이 일제히 배를 잡고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3억짜리 시계라고 거들먹거리더니 짝퉁 인생이었네. 사기꾼이 사기꾼한테 당했구만. 꼴 좋다. 준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 준석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어버렸습니다. 다 가져가라고. 준석이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집행관이 준석의 코앞에 퇴거 확인서를 내밀었습니다. 서명하시죠. 30분 내로 개인 물품 정리해서 나가셔야 합니다. 준석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굴러다니는 비닐봉지에 옷가지 몇 개와 낡은 신발을 주워 담았습니다. 한때 40억 빌라의 주인이라며 떵떵거리던 남자가 이제는 노숙자보다 못한 행색으로 진보다리 하나를 들고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준석은 빌라 단지 앞 화단 경계석에 멍하니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백발의 할머니가 퀭한 눈의 준석을 노숙자로 착각하고는 혀를 차며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던져주었습니다. 쯧쯧, 젊은 사람이 어쩌다 힘내요. 곧이어 교복을 입은 중학생도 준석의 발치에 500원짜리 동전을 놓고 후다닥 지나갔습니다. 준석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지만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가을 하늘이 야속할 정도로 눈부셨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꼬깃꼬깃한 현금 5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준석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근처 찜질방 카운터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말이라 입장료 3만 원입니다. 예전엔 2만 원이었는데 언제 이렇게 올랐습니까? 주말 야간 할증 붙어서 그렇습니다. 들어가실 거예요? 직원의 무심한 말투에 준석이 다시 주머니를 뒤졌지만 동전 몇 개가 짤그랑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럼 안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준석은 도망치듯 찜질방을 빠져나와 어두컴컴한 지하 24시간 PC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야간 정액제 2만 원입니다. 선불이에요. 구석진 자리에 처박힌 준석이 컴퓨터 전원을 켰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습관처럼 김정인이라고 입력했다가
황급히 지웠습니다. 정인아. 모니터 불빛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얼굴을 보며 준석은 뒤늦은 깨달음에 가슴을 쳤습니다. 내가 정말로 잃어버린 건 돈도 아니고 이 빌라도 아니었어. 정인이 너였구나. 준석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옆자리에서 게임을 하던 남자가 훌쩍거리는 소리에 인상을 찌푸리며 쳐다봤지만 준석은 아랑곳하지 않고 흐느꼈습니다. 화면에는 정인의 인터뷰 기사가 메인에 떠 있었습니다. 김정인 대표, 재기지원 재단 설립 추진, 이혼 여성들의 희망 등불이 되다. 준석이 기사 속 환하게 웃는 정인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인이는 보란듯이 성공했구나. 나 같은 쓰레기는 진작에 버리는 게 맞았어. 정말 잘한 거야. 같은 시각 정인은 텅 빈 청담동 빌라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강제 집행이 끝나고 모든 가구가 빠져나간 집은 주인 잃은 무덤처럼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정인이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며 준석이 살았던 흔적들을 눈으로 쫓았습니다. 벽에는 허세 부리며 걸어뒀던 그림 자국이, 바닥에는 육중한 소파가 눌러앉았던 자국이 흉터처럼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이 순간만 기다리며 칼을 갈았는데 막상 끝내고 나니 왜 이렇게 마음이 텅 빈 것 같지? 정인이 혼잣말을 삼키며 안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방구석에 쓰레기처럼 굴러다니는 액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집어들어 먼지를 털어보니 제주도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신혼여행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준석은 정인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고 있었고 정인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인이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가 서랍을 열고 사진이 보이지 않도록 뒤집어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추억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그때 현관 벨소리가 고요를 깨뜨렸습니다. 심 여사가 고급 샴페인을 손에 들고 환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축하해요. 우리 딸 정인이. 드디어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됐네요. 심 여사가 정인의 묘하게 가라앉은 표정을 읽고는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왜 그래요? 승리한 장군치고는 너무 슬퍼 보이는데? 어머님 복수를 끝냈는데도 통쾌하기보다는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공허해요. 정인이 샴페인 잔을 받아들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한 감정이에요. 복수는 결국 과거에 묶여 있는 거니까요. 중요한 건 이제부터 당신이 만들어갈 삶이에요. 심 여사가 정인의 어깨를 따뜻하게 토닥였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 통창을 열고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청담동의 화려한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며 두 사람을 반겨주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 집을 여성 쉼터로 만들고 싶어요. 정인이 야경을 바라보며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처럼 남편에게 버림받고 갈 곳 없는 여성들이 눈치 보지 않고 잠시라도 쉴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공간으로요. 아주 훌륭한 생각이에요. 이 집이 상처받은 여성들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는 희망의 집이 되겠네요. 심 여사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샴페인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럼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건배할까요? 네, 어머님. 지긋지긋한 과거는 여기서 끝내고 이제 진짜 미래를 위해 살겠습니다. 챙 하고 두 사람의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가을 밤 공기 속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정인이 다시 거실로 들어와 창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멀리 한강 다리 위를 달리는 수많은 자동차 불빛들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준석 씨, 당신도 어디선가 속죄하며 새로운 시작을 하길 바라요. 정인이 바람에 실려 보내듯 작게 속삭였습니다. 한편
담배 연기 자욱한 PC방 의자에서 쪽잠을 자던 준석은 새벽녘이 되어서야 얕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정인과 함께 라면을 먹으며 행복해하던 시절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인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준석이 잠꼬대를 하며 눈꼬리로 뜨거운 눈물을 흘려보냈습니다. 아침 햇살이 PC방의 뿌연 창문을 뚫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어김없이 새로운 날을 시작했지만 준석에게는 더 이상 돌아갈 집도 마음 편히 기댈 곳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반면 정희는 이미 말끔한 모습으로 사무실에 출근해 재단 설립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희망의 집 설립 기획안이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적힌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저 같은 아픔을 가진 여성들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정인이 만년필을 들어 서류 하단에 힘차게 서명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그녀가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내딛는 위대한 첫걸음이었습니다. 한 달 후 구로동의 낡은 고시원 쪽방에서 박준석이 새벽 4시 알람 소리에 부스스 일어났습니다. 겨우 몸 하나 누일 수 있는 5평 남짓한 방에는 삐걱거리는 싱글 침대와 작은 책상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작업복으로 갈아입던 준석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얼굴을 잔뜩 찡그렸습니다. 또 이러네. 오늘 하루만 더 버티자. 하루 8만 원, 한 달이면 240만 원이야. 며칠 전부터 가슴을 옥죄는 통증이 심해지고 있었지만 병원비가 아까워 약국에서 산 진통제로 꾸역꾸역 버티고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에 도착한 준석은 안전모를 눌러쓰고 동료들과 함께 3층 높이의 위태로운 비계 위로 올라갔습니다. 뜨거운 오후 햇볕이 내리쬐는 2시, 준석의 시야가 갑자기 TV 화면이 꺼지듯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래, 어지러워. 준석이 허공을 휘젓다 비계 난간을 잡으려 했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중심을 잃은 준석의 몸이 허공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박씨, 박준석?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쓰러진 준석을 향해 동료들이 혼비백산하며 달려왔습니다. 의식이 없어. 숨을 안 쉬어. 빨리 119 불러. 맥박이 너무 희미해. 이거 심장마비 아니야?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도착한 구급차가 준석을 태우고 응급실로 질주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준석은 곧바로 응급 처치를 받았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차트를 확인하던 의사가 다급하게 간호사에게 지시했습니다. 관상동맥 90% 협착이야. 당장 응급 스텐트 시술 들어가야 해. 보호자 연락됐어? 환자분이 잠깐 의식 돌아왔을 때 돈 없다고 그냥 퇴원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의사가 기가 막히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이 상태로 퇴원하면 24시간 안에 심정지로 죽어. 당장 수술해도 모자랄 판에 보호자 연락처 없어? 원무과 직원이 준석의 피 묻은 작업복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뒤졌습니다. 단축번호 1번에 저장된 번호는 단 하나, 아내라고 저장된 김정인의 번호뿐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김정인님 되십니까? 여기 서울대 병원 응급실입니다. 박준석 환자분이 지금 위독하신데. 전화를 받은 정희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석 씨가 위독하다고요? 대체 무슨 일이죠? 심장 혈관이 막혀서 당장 시술이 필요한데 환자분이 비용 문제로 치료를 거부하고 계십니다. 보호자분 동의가 필요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끄는 정인이 심여사의 집무실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님, 준석 씨가 쓰러졌대요. 지금 당장 수술 안 하면 죽는다고 하는데. 심여사가 서류를 보던 눈길을 거두고
정인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정인아,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 아직도 그 사람 미워하면서도 걱정되는 거잖아. 어머님, 저 어떡하죠? 가봐. 나중에 평생 후회하지 말고. 새벽 2시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정인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가쁜 숨을 몰아쉬는 준석을 보았습니다. 청담동에서 떵떵거리던 사업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초라한 중년 남자만이 누워 있었습니다. 정인이 조심스럽게 중환자실로 들어서자 당직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아내였던 사람입니다. 정인의 시선이 침대 옆 협탁에 놓인 낡고 찌그러진 신발 상자에 머물렀습니다. 이건 뭔가요? 환자분이 쓰러지실 때도 가슴에 꼭 품고 계셨대요. 하도 소중하게 챙기셔서 놔뒀습니다. 정인이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누렇게 바랜 편지 봉투들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습니다. 10년 전 정인이 준석에게 써줬던 응원 편지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준석 오빠, 오늘도 힘내세요. 당신의 성공을 믿어요. 힘들 때는 이 편지 읽고 웃어봐요. 내가 항상 오빠 곁에 있을게요. 정인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간호사가 안쓰러운 듯 덧붙였습니다.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중에도 계속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정인아, 정인아 하고 많이 그리워하시는 분인가 봐요. 정인이 눈물을 닦으며 원무가로 내려가 직원에게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수술비랑 입원비 전액 일시불로 결제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환자분께는 뭐라고? 제가 왔다는 건 절대 비밀로 해주세요. 그리고 24시간 전문 간병인도 붙여주세요. 비용은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익명 기부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고 일반 병실로 옮겨진 준석이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간호사가 다가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신이 드세요? 수술 아주 잘 끝났습니다. 이제 한시름 놓으셔도 돼요. 수술이요? 저 돈 한 푼도 없는데 어떻게 수술을? 어떤 분이 병원비랑 간병비까지 다 내주셨어요. 익명으로 하셔서 저희도 누군지는 모릅니다. 준석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자신을 위해 거액을 내줄 사람은 단 한 명뿐이라는 것을. 간호사가 가져다 준 따뜻한 죽그릇을 받아든 준석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정인아, 고마워. 정말 미안해. 준석이 뜨거운 눈물을 죽그릇에 뚝뚝 흘렸습니다. 창밖으로 멀리 청담동의 화려한 고층 빌딩들이 신기루처럼 보였습니다. 정인아, 너는 저 높은 곳에서 빛나는 별이 됐는데 나는 시궁창에 처박혀 있구나. 그래도 고마워. 살려줘서 고마워. 같은 시각 제주도 성산항 여객 터미널에서는 도주하려던 최설아가 형사들에게 체포되고 있었습니다. 최설아 씨, 특경법 위반 및 금융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거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피해자라고. 다 박준석 그 인간이 시킨 거야. 수갑을 찬 채 경찰서 조사실로 끌려온 설아는 악을 쓰며 발버둥 쳤습니다. 박준석이 차명계좌 만들라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한 죄밖에 없어요. 담당 형사가 코웃음을 치며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소설 그만 쓰시죠. 이 대출 서류에 있는 서명, 최설아 씨 자필 맞죠? 그리고 은행 CCTV에 혼자 대출 받는 거 다 찍혀 있습니다. 그게 김정인 씨가 아주 꼼꼼하게 증거 자료 다 제출해 주셨습니다. 빠져나갈 구멍 없으니까 순순히 인정하세요. 설아는 결국 고개를 떨구고
유치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심 여사의 펜트하우스에서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최서라도 잡혔대요. 제주도에서 배 타고 중국으로 도망가려다 잡혔다네요. 잘 됐네. 이제 지긋지긋한 악연들은 다 정리된 거야. 심 여사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정인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준석 씨 병원비 네가 낸 거 다 안다. 그게 진짜 용서야. 네가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뛰어넘었다는 증거고. 어머님 미워하는 것도 에너지가 필요하더라고요. 이제 그냥 다 놓아주려고요.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정인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심 여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재기지원 재단 설립 신청서 구청에 접수했어요. 첫 번째 지원 대상은 배우자의 배신으로 경제적 파탄을 겪는 중년 여성들로 정했습니다. 아주 훌륭해. 내 딸이지만 정말 자랑스럽다. 칭찬을 하던 심 여사가 갑자기 격하게 기침을 하며 하얀 손수건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손수건을 떼자 선명한 붉은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피가. 정인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병원 가요. 심 여사가 손을 들어 정인을 말리며 힘없이 웃었습니다. 정인아, 놀라지 마라. 사실 내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무슨 말씀이세요? 췌장암 말기란다. 길어야 3개월이래. 그래서 내가 더 서둘러서 너한테 모든 걸 물려주려고 했던 거야. 어머님, 거짓말이죠? 치료받으시면 낫잖아요. 심 여사가 정인의 젖은 볼을 어루만졌습니다. 살 만큼 살았고 누릴 만큼 누렸다. 이제 네가 내 뒤를 이어받을 준비가 완벽하게 됐다는 걸 확인했으니 여한이 없어. 내 재단도 재산도 네가 알아서 잘 쓸 거라 믿는다. 정인이 심 여사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저 두고 가지 마세요. 저한테는 어머님이 필요해요. 그래. 울지 마라. 네가 완전히 홀로서기 할 때까지는 내가 악착같이 버텨볼게. 한편 병실에서 준석은 간병인이 정성스레 차려준 저녁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참 복도 많으셔. 간병비도 특실료도 다 선불로 결제되어 있다네요. 세상에 이런 천사가 어디 있나 몰라. 네,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못나서 제 발로 걷어차 버린 사람인데 아직도 저 같은 놈을 사람 취급해주네요. 준석이 창문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정인아, 이 은혜 죽을 때까지 잊지 않을게. 언젠가 내가 다시 사람 구실하게 되면 그때는 너한테 떳떳하게 밥 한 끼 사러 갈게. 그때까지 건강해라. 3개월이 지난 어느 새벽 4시 구로동의 비좁은 고시원 방에서 알람 소리가 울리자 박준석이 부스스 일어났습니다. 퇴원 후 동대문 새벽시장에서 물건 떼는 상인들의 짐을 나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준석이 낡은 작업복을 깨어 입고 해진 운동화 끈을 단단히 조여매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도 죽으림을 다해 버텨야지. 정인이가 살려준 목숨인데 허투루 쓸 순 없어. 준석이 어두운 새벽 거리를 달려 동대문 시장에 도착하자마자 트럭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대한 의류 꾸러미들을 어깨에 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꼬박 일해야 손에 쥐는 돈은 6만 원, 한 달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야 겨우 180만 원을 버는 고된 삶이었습니다. 어이 박씨, 오늘도 1등으로 왔네? 몸은 좀 어때? 무리하면 안 돼. 같이 일하는 김 씨가 캔커피를 건네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형님. 이제 완전히 나았어요.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죠. 그래, 건강이 최고야.
돈이야 다시 벌면 그만이지만 건강 잃으면 천하를 얻어도 소용없어. 준석이 땀에 젖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무거운 짐을 어깨에 올렸습니다. 예전 청담동에서 보여주던 거만함과 허세는 땀방울과 함께 씻겨 내려갔고 그 자리에는 정직한 노동자의 거친 숨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일을 마친 준석은 습관처럼 청담동이 내려다 보이는 남산 언덕길에 올랐습니다.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옛집, 그 40억짜리 빌라를 바라보며 준석이 깊은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저 집의 기운, 내가 그렇게 맹신했던 그 대단한 명당의 기운이 이제는 오롯이 정인이 것이 됐구나. 정인이는 보란듯이 성공했어. 준석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집이 사람을 만든 게 아니었어. 정인이가 원래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야. 집의 기운 같은 건 내 욕심이 만들어낸 허상이었을 뿐이지. 언덕을 내려오던 준석은 길가 쓰레기통 뒤에서 힘겹게 폐지를 정리하고 있는 꼬부랑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거 무거워서 혼자 못 드세요. 아이고, 고마워요. 젊은 양반. 복 받을 거야. 준석이 폐지 더미를 묶어주다 바닥에 굴러다니는 경제신문 한 면에 시선이 꽂혔습니다. 구겨진 신문 한가운데 정인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김정인 대표, 재기지원 재단 개소, 이혼 여성들의 희망 등불이 되다. 준석이 떨리는 손으로 신문을 집어들고 기사를 읽어내려갔습니다. 김정인 대표는 자신 또한 이혼 후 경제적 파탄을 겪었으나 시모키 여사의 후원으로 재기에 성공했다며 같은 아픔을 겪는 여성들을 돕기 위해 재단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신문을 쥔 준석의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정인의 사진을 적셨습니다. 정인아, 너는 정말 그릇이 다른 사람이었구나. 나처럼 복수에 눈멀어 사는 게 아니라 남을 도우며 살다니 정말 대단하다. 고시원 좁은 책상 앞에 앉은 준석은 낡은 노트를 찢어 펜을 들었습니다. 썼다가 지우고 또다시 구겨버리기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결국 준석은 꾹꾹 눌러 쓴 단 한 줄의 문장만을 남겼습니다. 당신의 눈부신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지난날의 잘못을 뼈저리게 사죄합니다. 준석은 편지를 봉투에 넣고 발신인 이름도 없이 우체통에 밀어 넣었습니다. 이름은 없어도 정인이라면 자신의 못난 필체를 단번에 알아볼 거라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재단 사무실에서 우편물을 분류하던 정인이 낯익은 필체의 편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를 열어 짧지만 진심이 담긴 문장을 읽는 순간 정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준석 씨, 당신이군요. 정인이 편지를 가슴에 품자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다 끝났네요. 과거와 완전히 화해하는 순간이에요. 정인이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을 바라보며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단 개소식 날 성북구의 리모델링된 건물 앞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정인과 심여사가 지난 몇 달간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첫 번째 여성 쉼터가 문을 여는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어머님,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정인이 상기된 얼굴로 심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하지. 그만큼 세상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는 증거야. 넌 충분히 해낼 수 있어. 심여사가 인자한 미소로 정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개소식이 시작되자마자 50명이 넘는 여성들이 절박한 표정으로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정인은 한 명 한 명의 사연을 귀담아 듣고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했는데 위자료는커녕 빚만 떠안고 쫓겨났어요. 아이들 데리고 갈 데가 없어서 찜질방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20년 뒷바라지 했는데 젊은 여자 생겼다고 나가라네요. 정희는 눈앞의 여성들에게서 2년 전 차가운 벤치에서 울고 있던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도 똑같은 일을 겪어봐서 그 심정 누구보다 잘 알아요. 분명히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정인의 진심 어린 위로에 상담받던 여성들이 왈칵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잠시 후 단상에 오른 심여사는 눈에 띄게 야윈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형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서 제가 중요한 발표를 하나 하겠습니다. 좌중의 시선이 심여사의 입으로 쏠렸습니다. 저는 제 개인 자산 중 100억 원을 이 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인 대표를 제 모든 사업체를 이끌어갈 정식 후계자로 지명합니다. 장내가 술렁이며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나왔고 정인조차 예상치 못한 발표에 놀라 심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100억이라니요. 이건 너무 큰 돈입니다. 정인아, 너라면 이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정말 가치 있는 곳에 쓸 거라고 믿는다.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거야. 정인이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심여사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님,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어머님 뜻받들어서 정말 열심히 살게요. 개소식이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뒤 정희는 홀로 사무실에 남아 오늘 상담한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처음엔 복수가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용서와 치유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서로의 지팡이가 되어 함께 일어서는 것, 그게 진짜 성공인 것 같아요. 한편 고시원 휴게실에서 신문을 보던 준석도 개소식 기사를 읽고 있었습니다. 100억 기부, 정인이가 공식 후계자라니 대단하다. 정말 대단해. 준석이 신문을 곱게 접어 내려놓으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거야. 그때는 정인이한테 짐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떳떳하게 찾아가고 싶어. 준석은 다음 날부터 더욱 독하게 마음먹고 일에 매진했습니다. 새벽 시장에 제일 먼저 출근해 셔터를 올리고 제일 늦게까지 남아 뒷정리를 하며 푼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심여사의 펜트하우스에서 함께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불빛 아래 비친 심여사의 얼굴이 오늘따라 더욱 투명하고 창백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내일이라도 당장 병원 가보셔야 해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괜찮아. 오늘 자니가 해내는 걸 보니 이제 살 만큼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심여사가 앙상해진 손으로 정인의 손등을 덮었습니다. 정인아, 너를 만난 게 내 인생 마지막이자 최고의 축복이었다. 핏줄은 아니지만 이렇게 훌륭한 딸을 얻었으니 내 인생은 성공한 거야. 어머님, 자꾸 마지막이라는 말씀하지 마세요. 저랑 오래오래 사셔야죠. 그래, 노력해 볼게. 네가 재단 자리 잡고 우뚝 서는 것까지는 내 두 눈으로 꼭 봐야지. 두 사람은 통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찬란한 야경을 바라보며 침묵 속에 차를 마셨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릴수록 도시의 불빛은 더욱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고 두 사람의 가슴 속에 피어난 희망의 불꽃도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구로시장 한 구석에는 3평 남짓한 작은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허름한 공간이었지만 입구에는 정직 상회라는 투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준석은 매일 새벽 5시에 셔터를 올리고
밤 11시가 되어서야 문을 닫으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가게를 지켰습니다. 아주머니, 어서 오세요. 오늘 들어온 두부가 아주 몽글몽글하니 좋습니다. 준석이 가게를 찾은 단골 손님에게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활기차게 인사했습니다. 박 사장님은 항상 좋은 물건만 가져다 놓으니까 믿고 사요. 여기 10,000원이요. 네, 감사합니다. 거스름 돈 3,500원. 여기 정확히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준석은 과거의 허영심과 사치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땀 흘려 일하는 정직한 상인으로 다시 태어나 있었습니다. 그는 유통기한이 하루 남은 우유에 할인 스티커를 정성스레 붙이며 손님에게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사모님, 이 우유는 유통기한이 내일까지입니다. 오늘 드실 거면 이게 훨씬 저렴하고 맛도 똑같습니다. 박 사장님은 정말 양심적이네요. 요즘 세상에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 찾기 힘든데.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 준석의 가게는 믿고 살 수 있는 곳으로 입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같은 시각 정희는 청와대 영빈관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대통령 표창을 받고 있었습니다. 김정인 대표는 불과 1년 만에 전국 5개 지부를 설립하여 500명이 넘는 여성들의 재기를 도왔습니다. 진정한 사회적 기업가의 모범입니다. 정인이 상패를 받아들며 벅차오르는 감동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객석 맨 앞줄에서는 휠체어에 앉은 심여사가 앙상한 손으로 누구보다 크게 박수를 치며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정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병원 특실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심여사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재단 일도 모두 제쳐두고 밤낮으로 심여사의 병상을 지키며 간호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전복죽 끓여왔어요. 한 숟갈만이라도 드세요. 기운 차리셔야죠. 정희나 고맙다. 내 인생 마지막에 너 같은 진짜 딸을 만나서 난 정말 행복했어. 심여사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도 제게는 친정 엄마만큼 귀한 진짜 어머니세요. 제발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정인이 차갑게 식어가는 심여사의 손을 양손으로 꼭 감싸주며 흐느꼈습니다. 심여사가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정인의 눈을 맞췄습니다. 정인아, 명심해라. 마음의 원망을 품고 살면 너만 병들고 아파. 하지만 용서하고 살면 세상이 아름다워진단다. 네, 어머님 명심할게요. 꼭 기억할게요. 심여사가 평화로운 미소를 입가에 머금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정희는 심여사의 품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며칠 뒤 정희는 마음을 추스르고 청담동 빌라로 향했습니다. 과거 준석과 살았던 그곳은 이제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 진행되어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현판 글씨 새기는 작업 마무리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인부의 말에 정인이 고개를 들자 아픔이 희망이 되는 곳이라는 글귀가 나무 현판에 따뜻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네, 아주 예쁘게 잘 됐네요. 하늘에 계신 심여사님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정인이 현판의 글귀를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애틋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편 구로동의 작은 가게에서 준석은 그동안 꼬박 모은 꼬깃꼬깃한 돈을 세고 있었습니다. 98, 99, 100만 원. 드디어 100만 원을 채웠구나. 준석은 곧장 우체국으로 달려가 무기명 우편안을 만들었습니다. 동봉한 메모지에는 구구절절한 사연 대신 단 한 줄의 문장만 적었습니다. 작지만 제 진심을 담아 보냅니다. 며칠 후 사무실에서 우편물을 확인하던 정인이 익명의 기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정희는 메모를 보자마자 익숙한 준석의 필체를 알아보고는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석 씨도 어딘가에서 새로운 삶을 성실하게 살고 있나 보네요. 이 돈은 당신 마음처럼 정말 필요한 분들을 위해 귀하게 쓸게요. 어둠이 내린 저녁 가게 문을 닫은 준석은 낡은 노트북을 켜고 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화면에는 제2쉼터 개소, 첫 입주자, 20명 선정 완료라는 팝업창이 떠 있었습니다. 정인이가 정말 훌륭하고 큰일을 해내고 있구나. 나도 언젠가는 떳떳한 모습으로 내 일을 도울 수 있는 날이 올까? 준석이 화면 속 환하게 웃는 정인을 보며 나지막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인은 제2쉼터 개소식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끝은 또 다른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도 한때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빈털털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는 제가 여러분의 그 손길이 되고자 합니다. 객석에 앉은 여성들이 감동의 눈물을 훔치며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모두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분들입니다. 장면이 바뀌어 햇살이 비치는 아침 준석의 작은 가게가 보였습니다. 아저씨, 여기 컵라면 하나만 주세요. 네, 여기 뜨거운 물 부어놨습니다. 1,000원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준석이 밝고 건강한 표정으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비록 작고 초라한 가게였지만 그 안에는 거짓없는 정직한 땀과 소박하지만 떳떳한 삶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정인의 집무실에서도 하루가 바쁘게 시작되었습니다. 대표님, 이번에 새로 들어온 지원자 50명의 서류입니다. 네, 놓고 가세요. 한 분 한 분 사연 꼼꼼히 검토하겠습니다. 정인이 서류 뭉치를 펼치며 집중하는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돕기 위한 그녀의 열정적인 하루가 시작된 것입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지나간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준석은 정직한 상인으로, 정인은 희망을 전하는 사회적 기업가로 각자의 위치에서 치열하고 아름다운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면 다시 찬란하게 떠오르듯 그들의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상처는 아물어 굳은 살이 되었고 진정한 용서는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또 다른 희망찬 시작이었습니다. 청담동 빌라에서 시작된 준석과 정인의 이야기가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화려함 속에 감춰진 거짓과 배신, 그리고 뒤늦은 후회와 용서까지.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보이는 부와 명예가 아니라 정직하게 살아가는 소박한 일상과 상처받은 이들을 향한 따뜻한 손길에 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준석은 40억 빌라의 가짜 주인에서 3평 구멍가게의 진짜 주인이 되었고, 정희는 쫓겨난 전처에서 500명을 구한 희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과거의 상처를 딛고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찾아갔습니다. 심여사가 남긴 마지막 말처럼 원망을 품고 살면 자신만 병들지만 용서하고 살면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복수의 끝에서 정인이 깨달은 것도 몰락 후 준석이 배운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가 그저 막장 드라마일 뿐이라고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 어디선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을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